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 되게 사색을 저희가 즐길 수 있는 가을의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가을에 삶과 죽음이란 또 나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강연자 박영희 선생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깊어가는 가을 저녁 뜻깊은 자리에서 만나 뵙게 된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 오늘 랩차 콘서트의 강의를 맡은 박연희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삶과 죽음과 음악이 함께하는 곳입니다. 진정한 예술은 나를 내려놓는 일이라고 하죠. 우리 머릿속에 끊임없이 떠오르는 생각을 잠시 멈추고 내면의 깊은 차원을 발견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명상의 메커니즘과도 비슷합니다. 우리는 좋은 음악을 들으면서 깊은 감동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음악을 듣다가 나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지는 경험을 하기도 하는데요. 우리 내면에 있는 고요한 무언가가 음악의 힘을 빌려 표현되기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렉처 콘서트의 기획 의도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삶과 죽음에 대해 느끼는 여러 가지 감정들을 음악과 함께 공감하고 표현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께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저명한 사회심리학자 팀 윌슨은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이방인 같은 낯선 존재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잘 알 수 없는 게 자기 자신이라는 것이죠. 우리 시선은 대부분 바깥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나를 바라보는 일은 생각보다 익숙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 어떻게 살고 싶은가입니다. 어떻게 살고 계신가요? 그리고 어떻게 살고 싶으신가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이 질문은 가장 쉬운 질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안다면,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안다면 이미 어떻게 죽을 것인지도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살던 모습 그대로 죽기 때문입니다. 죽음 관련된 일에 종사하시는 분들 계시죠? 유품정리사, 장례지도사, 호스피스 병동에 계신 의료진들이나 자원봉사자분들 모두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사람은 살던 대로 죽는다. 돌아가신 분들의 모습이나 그분들이 남기고 간 흔적을 보면 그분들이 어떻게 사셨는지 짐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질문 의식하시면서 오늘 렉처 콘서트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간과 침팬지가 진화의 여정에서 갈라지게 된 것은 대략 600만 년 전이라고 합니다. 긴 세월 동안, 오랜 세월 동안 진화를 거듭하여 아주 똑똑해진 인류를 우리는 호모사피엔스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호모사피엔스들이 농경 생활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문명을 갖게 되었는데 그 시간은 길게 잡아 6,000년 전이라고 합니다. 인류의 역사를 1년으로 압축하면 인간이 문명 생활을 한 것은 고작 2시간 정도라고 해요. 364일 22시간은 피비린내 나는 싸움, 사냥, 짝짓기 이런 일에 전념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근대 문명은 불과 200년에서 3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으니 우리는 지금 대략 12월 31일 11시 57분쯤을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는 세련된 문명인의 모습이 익숙해져 있지만 사실 우리의 유전자에 600만 년 동안 새겨진 내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먹고 사냥하고 싸우고 짝짓기 하는 일일 텐데요. 그렇다면 수렵 채집인에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엄청난 문명의 발전을 이루게 된 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미국의 심리학자 폴 에크만은 문화와 시대를 초월해 인간의 감정은 동일하다고 말합니다. 인간이 느끼는 주요 감정은 분노, 혐오, 공포, 기쁨, 슬픔, 경악, 경멸이라고 합니다. 그중 가장 강렬한 감정은 공포입니다. 그렇다면 공포의 감정을 유발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죽음입니다. 유한한 운명에 대한 공포, 언제 어떻게 닥칠지 모르는 나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죠. 죽음에 대한 공포는 인류 문명과 문화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문명은 죽음을 부정하기 위한 인류의 처절한 몸부림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인류는 굶어 죽지 않기 위해 농사를 짓기 시작했고
또 얼어 죽지 않기 위해 옷을 만들어서 산업을 일으켰습니다. 또 아파 죽지 않기 위해 의학을 발전시켰습니다. 불멸을 열망했던 중국의 진시 황제는 50세를 넘기지 못하고 사망하였는데요. 영생을 위해 먹었던 단약 속에 있는 수은이 문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 미국과 러시아에는 부활을 꿈꾸며 냉각기 속에서 보관되어 있는 냉동 시신이 223구나 된다고 합니다. 또 미래학자이자 발명가인 레이먼드 커즈와일은 영생을 꿈꾸며 하루에 알약을 250개씩 먹었는데 최근에는 100개로 줄였다고 합니다. 열심히 죽음의 공포로부터 탈주를 시도하고 있지만 아쉽게도 우리는 여전히 죽음이 두렵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죽습니다. 죽음에 대한 우리의 두려움을 음악으로 표현해 주실 연주자분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리톤 이재호입니다. 오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강연 주제에 제가 선택한 곡은 오페라 돈 까를로에 나오는 O Carlo Ascolta Io Moro라는 곡입니다. 이 노래는 총에 맞은 주인공 친구 로드리고가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친구를 도와주는 내용의 장면에서 나온 아리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곡은요, 슈베르트의 유명 가곡 마왕입니다. 이 곡은 아버지, 아들, 마왕, 해설자까지 총 4명이 등장하는데요. 마왕이 아픈 아들을 죽음으로 데려가려 하고 아버지는 아픈 아이를 진정시키며 말을 타고 달려가는 내용입니다. 죽음의 두려움을 표현한 두 곡을 여러분도 가사와 함께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Stich mit dir, manch bunte Blumen sieht's an den Stand. Meine Mutter hat manch Töten gekannt. Mein Vater, und hörst du nicht, was Heldenkönig bereit er besticht? Scheine ruhig, mein Kind, enthöhle mir von schüttelndem Wind. Bist meine Rückgabe mit mir hin, meine Töchter sollen dich verwischen, meine Töchter fehlen dem nächsten allein und fliegen und fallen und singen dich ein und fliegen und fallen und singen dich ein. Mein Vater, wo siehst du nicht dort? Der Königstochter ist dort. Mein Sohn, ich sehe es genau, es scheint die Wolken Ich liebe dich, ich weiß deine schöne Gestalt, und bist du nicht ähnlich, so Frau ist Gewalt. Mein Vater, jetzt fasst er mich an, der König hat mir all Leid getan. Doch Hauses, er leitet das Lied, er hält in Armen das wechselnde Glied. Er leitet den Bogen und in seinen Armen das Kind war tot. 죽음에 대한 공포와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인류가 선택한 방법은 죽음을 외면하는 것이었습니다. 일상적 삶에 숨어서 죽음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외면하고 회피하는 전략입니다. 언제든 죽을 수 있는 삶이 아닌 언젠간 죽겠지 하는 마음으로 죽음을 밀어내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들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면 꾹꾹 숨겨놓았던 죽음의 불안이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계속 타인의 죽음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암으로 인한 사망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최근 몇 년간은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작년 이맘때쯤이죠. 이태원 사건으로 젊은 친구들의 황망한 죽음을 지켜보았습니다. 또한 매년 여름이면 폭우와 태풍으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묻지마 살인과 같은 거친 죽음이 우리를 불안에 떨게 합니다. 죽음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부유함과 빈곤함도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죽음 앞에 평등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게 될지 우리는 그것도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죽음에 있어서는 전혀 주권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인간은 모두 죽음을 선도받은 사형수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순간부터 우리 모두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삶과 죽음은 동전의 양면 같아서 늘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외면한 삶은 온전한 모습일 수 없습니다. 죽음학의 창시자 엘리자베스 키블로로스는 우리는 모두 죽는다. 우리가 죽음의 실제를 더 일찍 수용할수록 더 일찍 진실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그들은 당신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말해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삶이 죽음을 의미 있게 하고 죽음이 삶을 살려냅니다. 의미 있는 삶은 의미 있는 죽음을 만들고 죽음을 생각하면 삶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렉처 콘서트의 주제이기도 한데요.
삶에 관해 이야기하려면 죽음에 관해서도 이야기해야 합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서 가장 진실한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엄청 많다면 사고 싶은 물건은 무엇이든 가치를 따지지 않고 살 수 있지만 돈이 제한적이라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물건을 사야 되겠죠. 죽음을 생각하면 우리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겪고 있는 죽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인들에게 죽음은 금기와 혐오의 대상입니다. 입에 올리는 것조차 불편해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4자라는 숫자에도 불길함을 느껴서 병원의 4층은 F층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죽음 강의에는 죽음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승인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죽음이란 단어를 빼고 웰다잉이란 단어로 바꿔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처음 생사학을 공부하겠다고 했을 때 제 주변 지인들도 왜 하필 많은 공부 중에 그렇게 무시무시하고 무서운 공부를 하느냐라고 묻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또 그 공부하고 나면 보람상조에 가는 거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고, 제 초딩 아들은 엄마 왜 죽음을 공부해? 엄마 킬러 되고 싶어?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죽음을 금기시하게 된 이유는 조선왕조 500년 동안 우리 한국인의 전반적인 문화와 사상을 지배했던 유교적 전통 때문입니다. 유교는 내세관이 없습니다. 유교는 인간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삶의 지혜이자 기술의 학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요. 공자의 제자들이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 질문했더니 공자는 삶도 잘 모르는데 내가 죽음을 어찌 알겠냐. 인간이 살고 죽는 것은 운명이고 하늘에 달린 것이니 우리는 그냥 추모의 예를 다하는 것으로 우리의 예를 다하고 또 조상들에게 정성스럽게 제사 지내면서 잘 사는 방법을 도모하자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한국인의 사망 원인은 1위는 암입니다. 암은 머리카락과 손톱, 발톱 세 군데를 제외하고 모든 곳에 생길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종류도 엄청 다양하고 증상도 무시무시합니다. 두 번째는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우는 심장질환입니다. 세 번째는 뇌혈관 질환이라고 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죽음은 병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4명 중에 3명은 병원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임종이 가까워지고 의식이 없어지고 상태가 불안정해지면 중환자실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중환자실은 전문화된 치료를 위해서 면회를 제한하고 있어서 가족들과 수시로 만나는 일이 어렵습니다. 또 목에 인공호흡기를 연결해야 하는 경우는 기도삽관을 할 때가 있는데 기도삽관을 하면 말을 전혀 할 수가 없다고 해요. 그리고 통증이 극심해서 수면제를 투여해서 환자들에게 수면을 유도한다고 합니다. 또 각종 검진을 위해서 수시로 피를 뽑아가고 또 호흡수나 맥박수를 측정하기 위한 기계음들로 인해 또 그리고 주변 환자들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로 인해 정서적 안정을 취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품이 있는 죽음은커녕 처음 보는 의료진들에게 둘러싸여서 가족과는 제대로 마지막 인사도 나누지 못하고 외로운 죽음을 맞이하기 쉽습니다. 중증 환자 대부분은 죽음의 시간을 질질 끄는 연명치료를 받으며 산 것도 죽은 것도 아닌 채 평생 의료비의 대부분을 마지막 1년에 다 쏟아붓고 사망하게 됩니다. 최첨단 의료 서비스를 받으며 정작 자신은 자신의 죽음에서 소외된 채 고독하게 죽어가는 것이죠. 연명 셔틀이란 말을 들어보셨어요? 요양병원에서 상태가 안 좋아지면 이제 대학병원의 중환자실이나 응급실로 옮겨지게 됩니다. 거기서 처치를 받고 또 상태가 좋아지면 다시 요양병원으로 돌아오는데요. 죽기 전까지 이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는데 이것을 연명 셔틀이라고 합니다. 결국 현대인은 요양병원, 응급실, 중환자실 아니면 구급차를 타고 가는 길 위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서울대 소화기내과 정현채 박사는 생명 연장 기술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면서 죽음을 의료 실패로 보고 금기시하는 이 상황을 지적하였습니다. 질병은 신체가 고장난 상태이고 노쇠는 수명이 다한 것인데 질병과 수면을 구분하지 못해서 수명이 다해 노쇠한 환자에게 연명치료를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등록하실 분 계신가요? 사전 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성인이 향후 임종 과정에 대비해 고통을 가중시키는 의료행위를 하지 않거나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직접 문서로 밝혀주는 것인데요. 2018년부터 시행하여 지금까지 약 200만 명이 작성했다고 합니다. 회생 가능성이 없고 사망이 임박한 상태라는 담당 의사와 전문의 한 명의 의학적 판단이 있어야 적용이 가능합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가까운 사전연명 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시면 별도의 비용 없이 등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늘이 호스피스 날이래요. 그래서 지금 살펴볼 부분도 호스피스 완화 의료인데 오늘 특별히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호스피스는 쉬어갈 편안한 장소라는 뜻의 호스피티움, 라틴어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현대적 의미로는 죽음을 앞둔 말기의 환자와 그의 가족들이 인간으로서 존엄을 유지하며 평안한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신체적, 정서적, 영적, 사회적으로 돌보는 의료팀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보통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자원봉사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환자의 연명치료가 아닌 신체적, 정신적 고통 완화를 목표로 합니다. 건강보험 적용으로 본인 부담금의 5%로 저렴합니다. 또 통증 조절이나 미술치료, 음악치료, 심리상담, 마사지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장 2개월까지 입원이 가능하고 호스피스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보통 평균 21일 정도 생존한다고 합니다. 호스피스 병동에 계신 분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호스피스는 107여 개 정도 된다고 해요. 매년 암으로 사망하는 환자는 8만 명이 넘는데 호스피스 병상은 1,500개밖에 되지 않아서 하늘의 별따기라고 합니다. 호스피스 병동의 대부분은 말기암 환자들이 계신데요. 말기암 환자들의 가장 큰 고통은 암성 통증입니다. 육체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우면 자신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시간들을 의미 있게 보내기 어렵겠죠. 호스피스 병동에서는 통증 완화가 주 목적이기 때문에 신의 선물이라고 부르는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해서 최대한 통증을 줄여줌으로써 남아있는 시간들을 소중하게 잘 정리하고 가족들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내 삶을 돌아보고 삶의 목적과 의미를 재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주변 사람들과 용서와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영적 돌봄을 통해 환자의 죽음 불안을 완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호스피스라고 하면 죽으러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호스피스 병동에서 1,000명이 넘는 환자들에게 임종을 선언했던 의사 김여원 씨는 호스피스 병동의 환자들은 수동적으로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곳에도 존엄한 삶이 어쩌면 건강한 한 사람보다 훨씬 더 소중하고 애틋한 삶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겠죠. 강요하지 않아도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지고 평소 가지고 있던 이기심과 욕망과 집착이 내려놓아지고 또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로 나머지 삶을 채워가는 곳이기에 그곳은 인생의 성지와도 같다고 말합니다. 도저히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은 절망에 맞닥뜨렸을 때, 아무리 애를 써도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을 때, 그리고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는 극단적인 생각이 들 때 호스피스 병동을 찾아보라고 말합니다. 죽음은 그 모든 문제에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호스피스 병동에는 임종실이 따로 있습니다. 임종의 증상이 나타나면 따로 마련해둔 임종실로 옮겨서 가족들과 좀 더 편안하게 마지막 인사를 나눌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종실에 가면 이런 문구가 적혀 있다고 해요. 이제 사랑하는 분은 떠나실 준비를 합니다. 수포음이라는 가래가 많은 호흡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몸과 얼굴에는 불수의 수축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소변이 나오지 않고 검은 눈동자가 점점 커집니다. 근육이 이완되고 호흡이 멈추고 심장이 멈추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이러한 임종의 단계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므로 보호자분께서는 안심하셔도 됩니다. 임종의 단계에서 임종까지의 시간은 사람마다 다르므로 초조해하지 마시고 그 순간을 기다려 주십시오. 산소 포화도나 혈압 등의 모니터를 보는 것보다 환자의 손을 잡아드리고 이제는 영원히 볼 수 없는 얼굴을 보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번에는 죽음 앞에서 느껴지는 여러 가지 감정들과 슬픔을 격정적으로 표현해 주실 연주자를 모시겠습니다. 네, 죽음, 해피, 현실 강연의
제게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연주했던 곡이었습니다. 이후 그 과거로부터의 고통으로부터 제가 치유되기 위해서, 변화하기 위해서 정말 절실하게 노력들을 했습니다. 이전에는 이 곡을 떠올리면 정말 그 과거의 고통들이 떠올랐었는데요. 이제는 그 아픔들을 딛고 단단하게 성장한 저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 힘든 순간에도 항상 제 옆에 있어줬던 사랑하는 사람들이 와 있습니다. 네, 옆을 지켜줘서 너무 고맙다고, 평생 앞으로도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면서 살자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곡은 제게 삶과 죽음, 음악, 그리고 연주자로서 어떠한 메시지를 전하고 살아야 할지 많은 질문들을 제게 안겨준 곡입니다. 그리고 가장 의미 있는 곡이기도 합니다. 네, 죽음, 회피, 현실을 해석한 지상에서 가장 슬픈 곡 샤콘느, 감상하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시 인류가 하늘을 두려워했던 이유는 천둥과 비, 바람 같은 기상현상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무지는 두려움을 불러일으킵니다. 지금 하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마찬가지로 죽음에 대해서 알게 되면 두려움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사체험이란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근사체험은 죽음과 가까운 경험이란 뜻입니다. 1960년대부터 심폐소생술이 발달하면서 심장이 멎고 호흡이 정지되고 동공반사가 없는 의학적 사망 상태에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생겼습니다. 의식 활동이 없는 동안 사후세계를 경험하는 현상을 근사체험이라고 말하는 것인데요. 심폐소생술을 통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의 10%에서 15%가 심정지 상태에서 근사체험을 했다고 말합니다. 심장이 정지되면 뇌로 혈액순환이 일어나지 않아서 10초에서 15초 이내에 뇌파가 기록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뇌 활동이 완전히 멈추는 것인데요. 뇌 활동이 멈춘 상태에서 자신이 보고, 듣고, 느끼고, 기억하는 의식 활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랜싯이라는 의학학술지에 네덜란드에서 이루어진 근사체험 연구가 실렸습니다. 심폐소생술로 살아난 344명 중 62명이 근사체험을 경험했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심장과 뇌가 정지된 상태에서 그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 자신이 죽었다는 인식, 의식과 육체가 분리되는 유체이탈, 삶과 죽음의 경계를 인지하고 터널을 통과하고 밝은 빛과 만납니다. 또 천상의 풍경을 관찰하고 세상을 떠난 가족과 혹은 친지와 만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의 삶을 파노라마처럼 시각화하여 재경험하는데 그때의 감정이 생생하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 감정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경험을 기억했다면 그 타인의 감정이 고스란히 느껴져서 너무 괴로웠다라고 말하는 체험자도 있었습니다. 근사체험을 경험한 사람들은 실제 조사된 것보다 훨씬 많다고 하는데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받아들여질까봐 말하지 않기도 하고 또 자신의 경험을 언어로 표현하는 일이 너무 어려워서 말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 경험자 중 한 분은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알파벳을 반만 가지고 소설을 다 쓰는 것과 같은 그런 막막한 느낌이라고 표현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사체험을 경험한 분들의 사례를 몇 개 소개하겠는데요. 미국의 어느 외과 의사가 수술 도중 심장마비를 일으켜 사망하게 됩니다.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는데 쉽게 깨어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한국인 의사가 한 분 같이 계셨는데 평소에 그 의사분으로부터 인종차별을 당하고 있어서 감정은 별로 좋지 않았지만 실력 있는 의사가
죽는 것은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끝까지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얼마 후 기적적으로 그 외과 의사가 소생하셨는데 일어나자마자 그 한국인 의사에게 오더니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살려주려고 노력해줘서 너무 고맙다는 말을 하고 그 수술방에 있었던 모든 대화 내용을 다 알고 계셨다고 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심폐소생 중에 어떤 할아버지 분이 계셨는데 의사가 간호사에게 할아버지 틀니를 빼서 저기 서랍에 넣어둬라 하고서 이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셨다고 해요. 근데 할아버지가 기적적으로 일어나셨는데 저기 서랍에서 내 틀니 좀 꺼내달라고 분명히 할아버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일인데 그걸 기억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또 하버드 의대에서 신경외과 의사로 근무했던 이븐 알렉산더 박사는 어느 날 갑자기 극심한 두통을 겪고 쓰러지게 되는데 세균성 수막염이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이미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뇌사 진단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의 대뇌피질은 거의 대부분이 손상된 상태여서 사실은 뇌가 없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척수액은 고름으로 가득 차고 아무리 강력한 항생제에도 전혀 반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랬던 그가 일주일 만에 뇌사 상태에서 깨어납니다. 그리고 의식이 없었던 상태에서 경험한 일들을 다 이야기하였는데요. 근사체험이 환각이나 망상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환각이나 망상도 뇌가 활동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가 체험한 것은 뇌가 완전히 작동하지 않고 멈춘 상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는 뇌 기능을 매핑하고 뇌와 의식의 작용을 연구한 세계적인 뇌의학 권위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근사체험 후 뇌가 작동하지 않아도 의식은 엄연히 존재한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식이 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와 의식은 별개로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사체험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는데요. 근사체험자 2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년간 조사했는데요. 타인에 대한 공감과 이해 수준이 높아졌다. 또 영적인 문제에 관심이 증가했다.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큰 폭으로 감소했고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이해하게 됐다. 그리고 사후생에 대한 믿음과 일상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근사체험은 실제로 경험한 사람은 물론이고 이를 알게 된 사람까지도 긍정적으로 변화시킨다는 연구가 있어서 행복 바이러스라고 부르는 분도 계십니다. 이번에는 죽음에 대해 철학자들이나 또 기타 다른 학자들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신성을 모독하고 젊은 세대를 타락시켰다는 죄명으로 기소돼서 71세에 독배를 마시고 죽게 됩니다. 그는 죽음에 대해서 영혼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일종의 여행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죽음은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다라고 말하는데요. 그 이유는 인간이 육체를 끌고 다니는 일은 너무나 수고롭다. 매일매일 배가 고프고 또 병이 나면 괴롭고 또 끊임없이 우리의 욕정과 욕망들이 들끓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가능한 육체에서 도망치고 싶어 한다라고 말합니다. 죽음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경이로운 순간이다. 영혼을 이 무겁고 괴로운 육체에서 벗어나게 해주는데 기뻐하기는커녕 도리어 슬퍼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소크라테스는 죽음 직전에 자신의 제자들이나 친지들에게 부탁했다고 해요. 내가 죽을 때 제발 울지 말고 조용히 해달라. 나는 내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는 그 순간을 생생하게 느끼고 싶으니까 슬퍼하지 말고 제발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스위스 출신의 미국 정신과 의사이자 임종연구 분야의 개척자인 엘리자베스 키블로로스는 오랜 시간 동안 수천 명의 사람들의 임종을 관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인간의 육체는 영원히 죽지 않는 자아를 둘러싼 껍데기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죽음은 존재하지 않으며 다른 차원의 이동만 있을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봄이 오면 겨울에 입었던 두꺼운 외투를 벗어버리고 또 애벌레가 번데기 껍데기를 깨고 나와서 나비가 되어 날아가는 것처럼 죽음의 과정도 이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육체적 능력으로는 죽음 너머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 것뿐이다. 우리의 뇌는 생존에 필요한 정보만을 우선적으로 다룹니다. 태양 광선 중에 적외선이나 자외선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가시광선만을 볼 수 있죠. 또 우리는
박쥐나 고래가 내는 소리들을 들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뇌는 생존에 필요하지 않는 기능들은 걸러주는 필터 기능이 발달했다고 합니다. 정신의학자이자 분석심리학의 창시자인 칼 구스타프 융은 죽음 저편의 세계는 너무 경이로워서 우리의 상상이나 인식으로는 파악조차 할 수 없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장자, 중국 고대를 대표하는 장자의 죽음과는 좀 특이한데요. 장자의 아내가 죽자 해자라는 사람이 문상을 갑니다. 그런데 장자가 막 슬퍼하기는커녕 다리를 쭉 뻗고 동이를 두드리면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해자가 말하길, 아니 아내와 함께 살았고 함께 자식을 낳아 길렀고 같이 늙은 부인이 죽었는데 아니 곡은 못하더라도 노래를 부르는 건 너무 심하지 않냐고 했더니 이 장자가 말하기를 나라고 왜 슬프지 않겠는가. 그런데 아내가 태어나기 이전을 생각해보니 원래 삶이란 없는 것이었더라. 모든 것은 변화한다. 영원한 건 없다. 모든 것은 변화의 순간이거나 변화하는 과정 위에 놓여있는 것뿐이다.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하듯이 그냥 사라진 것이 아니라 원래 처음의 형태로 변화한 것이다. 존재의 상태가 달라진 것뿐인데 그러니까 자연 속에서 삶과 죽음은 다른 게 아니다. 삶이란 잠시 쉬어가는 정거장이나 여관에 불과한데 영원히 살 것처럼 모든 것을 쌓아두고 욕심 부리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행동이다. 죽음은 삶이라는 것에 잠시 묶여있다가 드디어 풀려난 것이다. 본래 형체조차 없었던 것들이 황홀한 가운데 섞여있다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기운이 생기고 그 기운이 변해서 형체가 되고 형체가 변해서 삶이 있게 된 것이다. 그게 또다시 변해서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간 거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2500년 전 장자와 같은 생각을 하는 현대 물리학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교수님 물리학을 공부하시면서 이제 죽음에 대한 생각을 좀 가지셨다. 사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음이란 뭐라 그럴까 기이한 현상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 물리학자의 공부 이 우주를 보면은 이 우주에는 죽음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오히려 산다는 것, 그 생명이 더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우리 주변에 대부분 다 죽어있어요. 땅바닥 죽어있죠. 자동차도 죽어있죠. 지구의 이 돌과 땅과 바닷물 이런 것 다 죽어있어요. 사실 지구 바깥에서 생명체를 본 적이 없어요. 즉, 이 우주는 죽음으로 충만하고 죽음이 가장 자연스러운 우주의 상태인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모든 것은 원자로 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원자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죽은 상태에 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유는 모르지만 모여서 이렇게 살아있는 상태가 돼요. 생명이라는 정말 이상한 상태로 잠깐 머물다가 죽음이라는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실을 깨닫고 나면은 내가 살아있다는 이 찰나의 순간이 정말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사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제 절친했던 한 분이 이제 그 세상을 떠나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생각이 막상 죽음을 직면한 사람 앞에서는 큰 도움이 되질 않아서 좀 도움이 되는 말을 해드리자면 원자는 영원 불멸해요. 지금 모여서 내 몸을 이루고 있지만 내가 조금 다시 흩어져서 나무가 될 수도 있고 가벼운 원자는 지구를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른 어떤 별에 가서 별의 일부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우리는 원자의 형태로는 영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또 한편으로는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내 주위에 원자의 형태로 있다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또 위안을 주더라고요. 그분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는데 같이 한 12, 14년 정도는 눈을 같이 쓰고 같은 분야에서 오랫동안 되게 위안이 안 되죠. 나는 살아왔는데 내가 살아도 존재가 살아야 되는 건데 하지만 어떻게든 거기서 의미를 찾아서 자신을 추스리려는 노력이 하나겠죠. 어떤 분은 종교에서 그런 걸 찾기도 할 거고 어떤 사람은 철학이나 어떤 예술이나 이런 걸 찾겠지만 우리는 과학자하고 아니까 뿐이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고 큰 위안이 되더라고요. 저한테는 당시에는. 네. 로또 1등에 당첨될 확률이 얼마인지 아세요? 네, 800만 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날 확률은 400조 분의 1이라고 합니다.
로또에 5천만 번 정도 당첨돼야 되는 확률인데요. 우리의 생명은 불가능에 가까운 우주적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삶이 기적임을 실감하는 순간 우리의 하루하루는 고마운 선물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이야기하고 음악을 듣는 이 순간도 기적 같은 선물입니다. 그 선물에 고마워하는 마음으로 다음 노래 함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주자를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박효신, 박성현님의 바람이 부네요라는 곡입니다. 저희가 삶과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면은 저희가 어찌할 수 없는 그 거대한 힘과 그런 상황 앞에서 참 두렵기도 하고 무기력한 그런 느낌이 드실 텐데요. 이 노래 가사에 보면 처음 태어난 이 별에서 사는 우리라는 가사가 나옵니다. 저희 모두가 처음 태어났고 또 처음으로 죽을 것이기 때문에 삶과 죽음의 문제 앞에선 저희 모두가 미숙한 사람들일 수밖에 없고 그런 미숙한 존재인 우리가 서로 보듬어가며 살아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곡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사를 보시면서 제가 표현하는 삶과 죽음에 대한 그 바람이 부네요를 감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부네요. 춥진 않은가요? 밤 깊어 문득 그대 얼굴이 떠올라. 가슴 뛴 그대 미소 떨리던 그 목소리 많은 상처에 얼어붙은 내 마음 감쌌던 산다는 건 신비한 축복